북한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최초 헬기 조종사 중 한 명이자 김여정의 전용 헬기 조종사였던 한 여성이 서해상공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인데요. 북한 전투기들이 뒤쫓아왔고 미사일 사격 경고까지 해왔지만 그들은 그 조종사가 탄 헬기의 방아쇠를 결코 당길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36분간의 생사를 건 비행이 시작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북한 최초 여성 헬기 조종사 차이진입니다. 평양 미림 비행장 경납고 앞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죠. 손에는 김여정 동지의 직인이 찍힌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이진 동무, 오늘부터 김여정 동지 전담 조종사로 발탁됐습니다. 그 순간 주변 남자 조종사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질투, 경멸,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누구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명이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여자 조종사가 김여정 곁에 붙으면 얼마나 버틸지 보자.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됐습니다. 여성 조종사라는 타이틀은 북한에서 자랑거리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남자들은 제 비행 실력을 인정하지 않았죠. 회의 때마다 뒷자리, 배식 때마다 마지막 순서, 심지어 화장실도 따로 없어 경납고 뒤편 창고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청진 공장 폭발 사고로 죽고 나서 저는 12살 아들 하나 키우려고 무엇이든 했으니까요.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여름에도 열이 자주 올랐죠. 병원에 가도 약이 없었습니다. 간부용 약은 따로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종사 월급과 배급에 매달렸습니다. 아들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김여정 전담 조종사 발탁 소식을 들은 날 밤 저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좋은 일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죽음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발탁 다음 날 저는 평양 만수대지구 김여정 전용 청사로 불려갔습니다. 청사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경호원과 비서, 수행원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는데 하나같이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한 비서가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종사 동무, 여기서는 김여정 동지 명령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여성 수행원 2명이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 새비서 봤어? 오늘 아침에 벌써 짐 싸더라. 김여정 동지 앞에서 차 따르다가 너무 떨려서 차를 쏟았대. 지난번에 온 애도 2주 만에 사라졌잖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살벌한 생존의 공간이라는 것을요. 김여정을 처음 본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전용 헬기장으로 안내받았을 때 김여정은 이미 헬기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여자 조종사? 재미있네. 남자들보다 잘 날 수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동지. 명령하시면 어디든 모시겠습니다. 김여정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원산까지 가자. 30분 안에 도착해. 보통 원산까지는 40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조종석에 올랐죠. 이륙 후 김여정은 뒷좌석에서 수행원들에게 계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류 가져와, 전화 연결해, 물 따라, 가방 정리해. 명령이 쏟아지는 동안 수행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수행원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김여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멍청한 것이 오늘 저녁에 짐 싸서 나가. 수행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수행원들은 고개를 돌렸죠. 누구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잡은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저도 저 꼴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원산 착륙은 정확히 29분 50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여정이 내리며 제게 던진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다음엔 25분 안에 와보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기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죠. 저는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엄마가 너 약 사줄게. 조금만 더. 김여정 전담 조종사가 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심야 비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밤 11시 갑자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금 당장 비행장으로 나와. 30분 안에 이륙 준비 끝내. 급하게 달려간 비행장은 어두웠습니다. 평소엔 켜져 있던 경납고 조명도 꺼져 있었죠. 헬기 주변에는 검은 승합차 3대가 서 있었고 김여정이 명품 가방 2개를 든 채 내렸습니다. 수행원들이 트렁크에서 가죽 가방들을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8개. 무거워 보였죠. 한 수행원이 가방을 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김여정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조심해. 그거 떨어뜨리면 내 목이 떨어진다. 저는 조종석에 앉아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신의주 인근 별장. 중국 국경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륙 후 김여정은 수행원들에게 서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으로 서류를 보던 수행원 하나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지, 이 금액이 맞습니까? 100만 달러가요? 김여정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확인할 일이 아니야. 입 닥쳐. 수행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중국 번호판을 단 검은 차량 2대가 이미 대기 중이었습니다. 김여정은 내리자마자 중국어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죠. 저는 헬기에 남아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시간 후 수행원들이 빈 가방들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무거운 가방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귀환 비행 중 김여정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잔, 2잔, 3잔.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핵탄두 하나면 남조선 불바다 만드는 건 시간 문제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기나 해? 수행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여수행원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김여정의 술잔을 건드렸습니다. 술이 옷에 튀었죠. 김여정이 벌떡 일어나 수행원에게 술잔에 술을 들이붓고는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멍청한 것이. 너 오늘 끝이야. 수행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수행원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착륙 후 저는 그 수행원이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이부 요원 2명이 양쪽에서 팔을 잡았죠. 3일 후 그 수행원은 비행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행원 1명이 화장실에서 제게 속삭였습니다. 조종사 동무. 조심해요. 다음 차례는 우리 중 누구든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이 세계에서는 잘못이 없어도 죽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딸과 함께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걸. 어느 가을날 저는 김여정으로부터 평소와 다른 비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원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로 가자. 애들 데리고 갈 거야. 김여정의 자녀 둘을 처음 본 건 그날이었습니다. 10살쯤 된 딸과 8살쯤 된 아들. 둘 다 해외 명품 옷을 입고 있었죠. 아이들은 헬기를 보자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늘은 헬기 타고 가는 거야? 재미있겠다. 김여정이 웃으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도 올해 12살입니다. 이륙 후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목소리가 계속 귀에 꽂혔습니다. 엄마, 나 초콜릿 더 먹어도 돼? 나는 스위스 과자가 좋아. 다음엔 중국 가서 놀이공원 가자. 수행원들이 아이들에게 스위스 초콜릿, 프랑스 과자, 독일 사탕을 계속 건넸습니다. 명품 가방에서 끝없이 나오는 간식들. 저는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준혁이는 지금 외할머니 집에서 물죽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3달 전 혈액암 진단을 받았죠.
병원에서는 항암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종사 동무, 이 약은 간부 병원에만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는 배정이 안 됩니다. 저는 3달 동안 월급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배급표를 팔고 남편이 남긴 시계를 팔고 심지어 제 군복까지 팔았죠. 그렇게 구한 약은 겨우 한 달치였습니다. 준혁이는 날마다 야위어 갔습니다. 외할머니가 보낸 사진 속 아들은 뼈만 앙상했죠. 송도원에 도착했을 때 김여정의 자녀들은 특급 별장으로 안내됐습니다. 수영장, 놀이터, 식당이 딸린 곳이었습니다. 저는 대기구역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웃으며 놀고 고급 음식을 먹고 새 장난감을 받는 모습. 그날 밤 외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희진아, 준혁이가 오늘 토했어. 피를 조금 섞어서 병원 가야 하는데 약값이. 저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들어가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김여정 자녀들은 초콜릿이 남아돌고 제 아들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데 귀환 비행 중 김여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애들 정말 좋아하더라. 다음 주에는 묘향산 별장 가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혁이를 먼저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그리고 저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이 체제 안에서는 제 아들이 죽습니다. 살리려면 떠나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브로커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평양 칠골시장 뒤편 중국 담배를 파는 상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죠. 두 번째 상인도 세 번째 상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 만난 여자 상인이 달랐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그 여자는 제 눈빛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대동강 능라도 뒤편 창고로 와요. 혼자. 그날 밤 저는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 좋은 곳으로 보내줄 거야. 약 있는 곳으로. 아들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같이 안 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조금 있다가 갈게. 먼저 가서 기다려. 알았지? 새벽 4시 능라도 창고에서 브로커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쥔 돈뭉치를 세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애 하나 중국까지 보내는데 최소 3,000달러는 있어야 해요.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다 꺼냈습니다. 2,000달러. 부족했습니다. 브로커가 일어서려는 순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대신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브로커가 멈춰섰습니다. 무슨 정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준혁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김여정 동지의 전담 조종사입니다. 동선과 비행 일정, 별장 위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브로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녀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미쳤군요. 하지만 좋아요. 거래합시다.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의 비행 일정을 메모하고 별장 좌표를 기록하고 수행원 명단을 외웠습니다. 브로커에게 넘길 정보들이었죠. 일주일 후 준혁이를 중국으로 보내는 날이 왔습니다. 새벽 2시 외할머니가 준혁이를 데리고 신의주 국경 근처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김여정 비행 일정을 핑계로 신의주에 갔죠. 준혁이는 약에 취한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수면제 먹였어요. 국경 넘을 때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준혁이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엄마, 무서워요. 준혁아,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참아. 약 있는 곳 가서 치료받고 기다려. 브로커가 준혁이를 업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외할머니가 제 어깨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진아, 너도 빨리 나가. 이곳에 있으면 죽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탈출뿐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헬기 항속거리, 연료량, 서해 레이더 공백 지역을 집요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교범을 몰래 복사하고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해 해상 풍속까지 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보위부 요원이 비행장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종사를 조사하러 온 거였지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죠. 그날 밤 브로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종사 동무 보위부가 당신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나가세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감시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탈출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준혁이를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점호 때 비행대장이 제 이름을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차이진 동무, 오늘부터 헬기 정밀 점검 들어간다. 일주일간 비행 금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밀 점검은 핑계였습니다. 제 헬기를 조사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날 오후 정비사 2명이 헬기 조종석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선 장비, 항법 시스템, 연료 탱크까지 전부 분해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혹시 제가 메모한 서해 좌표가 발각된 건 아닐까? 항속거리 계산 흔적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저녁 무렵 김여정 수행원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저를 못마땅하게 보던 30대 초반 여성이었죠. 조종사 동무, 요즘 보위부가 당신 신상 조사한다던데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행원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럼 좋겠네요. 근데 이상하죠. 왜 하필 지금 조사가 들어왔을까요? 그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여정 청사 대기실에서 2명의 여성 수행원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밀수건으로 문제 생기면 조종사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지 않아? 맞아. 조종사가 몰래 물건 실었다고 하면 되잖아. 어차피 헬기는 조종사가 관리하니까. 그래. 김여정 동지도 조종사 하나쯤은 쉽게 자르실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저는 이미 희생양으로 지목된 겁니다. 그날 밤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브로커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준혁이가 중국에서 고열로 쓰러졌어요.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준혁이는 중국에서 죽어가고 저는 북한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5,000달러. 항암제 구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다음 비행 때 김여정 동지 명품 가방 하나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걸로 되겠습니까? 브로커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미쳤군요. 하지만 해보세요. 준혁이 시간이 없어요. 사흘 후 김여정의 원산 별장 비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비행 금지가 갑자기 풀린 겁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 당일 김여정은 명품 가방 4개를 실었습니다. 중국 밀수품들이었죠. 착륙 후 수행원들이 가방을 옮기는 사이 저는 가장 작은 가방 하나를 헬기 정비 공구함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즉결 처형입니다. 귀환 후 저는 가방을 몰래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브로커가 가방을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에르메스 버킨백이잖아요. 중국에서 10만 달러는 받겠는데요. 준혁이 치료비 쓰고 남은 돈으로 제 탈출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그날 밤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김여정 청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이진 동무 내일 아침 9시 보위부 조사실로 출석하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체포됩니다. 탈출은 지금 당장 내일 아침 비행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브로커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이 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실패하면 저는 죽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는 지금 베이징 병원에 있어요. 항암제 투여 시작했고요. 당신만 오면 됩니다.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준혁이를 다시 보려면 살아야 했습니다. 아침 7시 비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여정이 자녀 둘을 데리고 원산 송도원으로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헬기 연료를 최대로 채웠습니다. 정비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원산은 가까운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김여정 동지 명령이 바뀔 수도 있고. 오전 9시 김여정이 자녀들과 함께 헬기에 올랐습니다. 10살 딸과 8살 아들. 아이들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늘 바다 보러 가는 거지? 김여정이 웃으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행원 3명도 함께 탔죠. 저는 조종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륙 후 3분, 단 3분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동쪽 원산으로 갈 것인가, 서쪽 서해로 갈 것인가. 이륙했습니다. 헬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평양 시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기판만 응시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뒤에서 김여정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조종석 문을 잠갔습니다. 딸각. 그 소리에 뒤편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여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종사, 문 왜 잠궈? 당장 열어.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조종관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헬기가 서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서해를 향해. 뒤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뭐 하는 거야? 당장 돌려. 수행원들이 조종석 문을 두들겼습니다. 쿵쿵쿵. 문이 흔들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의 목소리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조종사,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나 김여정이다. 당장 멈춰.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종관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평양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조종사 차이진, 지금 항로 이탈했다. 즉시 복귀하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레이더 포착을 피하기 위해 50m까지 내려갔죠. 10분 후 서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지평선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종사 차이진, 이것은 공군 전투비행대대다. 너의 헬기 뒤에 미그 29 2대가 따라붙었다. 즉시 착륙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저는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2대의 전투기가 양옆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조종사, 너 지금 나 죽이려고. 너 가족 다 죽는다. 당장 돌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중국에 있습니다.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타타탕. 총알이 헬기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헬기를 더 낮췄습니다. 파도가 바로 아래 보일 정도로. 전투기가 따라 내려왔지만 헬기만큼 낮게는 못 내려왔습니다. NLL이 10km 앞이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조종사 차이진. 마지막 경고다. 5초 안에 착륙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5, 4, 3. 저는 조종관을 더 앞으로 밀었습니다. 헬기가 최대 속도로 서해를 가로질렀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헬기를 오른쪽으로 급선회시켰습니다. 미사일이 헬기 왼쪽 10m 앞 바다에 떨어졌죠. 쾅!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헬기가 요동쳤습니다. 뒤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살려줘! 우리 죽어! 엄마! 김여정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종사, 제발. 아이들만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NLL이 5km 앞이었습니다. 전투기가 다시 미사일 조준에 들어갔습니다. 경고음이 조종석에 울렸죠. 저는 헬기를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조종사 차이진. 헬기에 김여정 동지가 타고 있다. 확인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전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격추 명령 받았다. 하지만 김여정 동지를 첫 번째 조종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여정 동지 죽이면 우리 가족도 끝이다. 쏠 수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대 속도로 직진했습니다. NLL 2km. 전투기 한 대가 헬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와 전투기 조종사의 눈이 마주쳤죠. 젊은 남자 조종사였습니다. 그의 손이 무기 발사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려움 없이. 조종사는 몇 초간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술을 돌렸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놓쳤다. 보고는 김여정 동지 안전을 위해 사격 중지했다고 하자. 두 대의 전투기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NLL 500m. 뒤에서 김여정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죠. 수행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NLL을 넘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대한민국 영해였습니다. 1분 후 레이더에 새로운 기체가 포착됐습니다. 두 대의 전투기가 양쪽에서 다가왔습니다. 남한 공군 F-15K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남한 사투리였습니다. 북한 헬기 조종사님,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서울 성남 공군기지로 안내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간 꾹 눌러왔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기판에 떨어졌습니다. F-15K 두 대가 헬기 양옆에 붙어 호위했습니다. 저는 그 든든한 날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간다. 이제 우리 살았다. 뒤에서는 여전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여정은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꼭 아는 채 떨고 있을 뿐이었죠. 서울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3빌딩, 남산타워 한강.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30분 후 헬기는 성남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헬기를 포위했습니다. 저는 조종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한 장교가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북한 조종사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뒤에서 김여정이 내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엄마 치마를 붙잡고 있었죠. 김여정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북한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지, 여기서는 당신도 저처럼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성남 공군기지 조사실에서 닷새가 지났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김여정의 동선, 별장 위치, 중국 밀수 루트, 비자금 규모, 수행원 명단. 모든 걸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심야 비행 때마다 중국으로 넘어간 가죽 가방들, 100만 달러짜리 거래, 사라진 여성 수행원들, 김여정의 남조선 불바다 발언까지. 조사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메모했습니다. 이 정보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김여정 측근의 증언은 처음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사 중간중간 저는 준혁이 소식을 물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준혁이는 베이징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조사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김여정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한번 마주쳤죠. 김여정은 저를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이 배신자. 너 때문에 내가. 경호원들이 김여정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지, 당신 자녀들은 초콜릿이 남아 돌았지만 제 아들은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배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여정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열흘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도적 이유로 준혁이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을 통해 곧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준혁이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살아있을까? 치료는 잘 받았을까? 도착 게이트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준혁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야위었지만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준혁이의 몸은 여전히 가벼웠지만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 이제 살았어. 저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준혁이도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다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준혁이와 함께 의사를 만났습니다. 항암 치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완치 가능성 높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가 산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 한국어 재교육, 취업 준비. 모든 게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자회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여정 최측근의 증언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가서 말해요. 북한에 남은 아이들도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아들을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뒤편 객석에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북한 최초 여성 헬기 조종사 차이진입니다. 김여정 전담 조종사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김여정의 중국 밀수, 비자금 거래, 여성 수행원 실종, 사치와 향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권력층 자녀들과 일반 주민 자녀들 사이의 처참한 격차를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여정 자녀들은 스위스 초콜릿이 남아 돌았지만 제 아들은 혈액암 약을 구하지 못해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달라야 합니까?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여정을 태우고 탈북한 순간 두렵지 않았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죽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북한에 남아있으면 준혁이는 확실히 죽습니다. 탈북하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일주일 북한이 극렬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매일 김여정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서해 NLL에서 북한군 함정이 집결했고 DMZ에서는 포격 위협이 들어왔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한 달 후 남한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정원 담당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이진 씨, 김여정을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 김여정 송환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여정은 자녀들 손을 꼭 잡고 북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그녀를 맞았죠. 저는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은 김여정 귀환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이상했습니다. 김여정 모습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탈북자 단체를 통해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여정은 평양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죠. 어떤 이는 숙청됐다고 했고 어떤 이는 연금됐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체제 안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6개월 후 저는 한국 민간 헬기 조종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준혁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 후 저는 서울 상공을 날았습니다. 한강이 눈 아래 펼쳐졌습니다. 자유롭게 나는 기분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김여정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다, 준혁아. 하지만 그 체제 안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 권력자도 조종사도 아이들도.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아이들도 자유로워지길.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자 조종사였던 제가 증명했습니다. 자유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북한의 남은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꿈꿀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